기대치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많은 관계로 핵심 위주로 좀 발표해 주시고요. 질문은 자료 발표 끝난 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상 순서를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스 첨단 소재 고정우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구 두산 솔루스고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부진했습니다. 제 추정치랑 시장 기대치 모두 하회했고요. 5G용 동박 출하량 감소했고 전지박은 4분기 가동 시작으로 비용 부담이 이제 컸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지박 사업은 매출 9억 원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율을 계산해 보면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레드 소재 사업이 전사 실적 하락을 이제 방어한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21년 실적 가이던스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3,960억 그리고 영업이익 430억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목표치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적 괴리는 전지박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지박 사업의 성장 눈높이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설비를 이제 보유한 업체로서 에코티 스토리는 좋지만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타 2차 전지 소재 업체 대비해서 차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계속 유지를 합니다. 홀드 투자 의견이랑 49,000원 목표 주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연기금의 외부 접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길 연구원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연기금 여보세요? 코스피 매도 관련해서 발표해 주세요. 예, 연초 이후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지속 중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18조 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초부터 연기금의 순매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연기금의 일평균 순매도는 코스피 기준으로 3,8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도는 자산 배분의 비중 조절 성격인데요.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6.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의 최근 상승세가 2021년도에도 지속이 되면서 연기금의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이 대형주 위주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기금의 비중 조절 성격의 순매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도 가속화에도 지수 상승 효과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2021년 국내 주식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코스피 레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하면 연말까지 추가로 가능한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30조 원대가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기금의 2021년 일평균 순매도 속도를 고려해보면 올해 6월 초에 목표 비중이 달성이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자산 배분 목표의 달성 시점이 연말이고 연내 코스피의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연기금의 순매도 속도가 줄어드는 시점은 6월 초 이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국내 연기금 상황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선물에서 동시에 차익 실현세를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는 12,000계약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순매수 포지션이 감소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이 매도로 전환된 시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단기 뷰가 하락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이탈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인데 전반적인 EM 펀드 플로우에서 유출세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EM 내에서 상대적으로 먼저 올랐고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 위주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익률 키 맞추기 장세 이후에 원달러 환율 하락 전환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자료가 많은 관계로 질문은 발표가 다 끝나고 한 번에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전략 김한 위원 발표해 주세요. 최근에 유럽 쪽 주식이 좀 못 오르면서 그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자료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도 이제 미국 주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이어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주식시장은 지난해 고점 대비 한 5% 이상 좀 낮아져 있는 상황들이고 연초 이후에도 이제 미국 대비 언더퍼폼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들은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이제 락다운을 강화를 시켰었고, 그리고 기간 같은 것들을 연장함으로써 이제 유럽 쪽의 경기 부진 압력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럽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일부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락다운을 좀 강화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락다운의 어떤 그 기간들이 좀 완화된 이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락다운을 좀 강화시키면서 소비 경기만 이제 빠르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락다운 완화 이후에는 이연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난해 4월 달에도 락다운을 완화한 이후에 자동차 판매가 좀 급증하는 등 이제 내구재 소비들이 빠르게 늘어났었던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고 저축률은 좀 높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비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독일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의 회복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독일의 이제 그 트럭 운행량이라든지 항만 물동량 같은 것들이 연초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기 회복세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독일 중심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 여력이라든지 경기 회복 속도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견인할 가능성들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평가된 유럽 주식시장이 더 양호한 성과를 좀 기록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유럽 주식시장의 PER 같은 경우에서는 17배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이 20배보다 낮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 이제 EPS 증가율이라든지 이익 전망치 같은 것들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세들이 본격화되면서 저평가 매력들이 좀 부각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일변도였다라고 하면은 유럽 주식시장을 좀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MSCI 유로존 지수를 추정하는 EGU 같은 ETF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 1월 달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럽의 은행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ETF로는 EUFN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크레딧 전략 황강렬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PD 시장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금 PD가 좀 사모대출인데 생소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투자자가 기업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체 투자의 일종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이제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성과를 보면은 이제 채권이라든가 뱅크론 대비해서도 양호했었고, 특히나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기에도 안정성이 우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우려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부채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줄어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우려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 PD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어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개별 펀드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개별 펀드의 어떤 그 정책들, 유동성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신흥국 크레딧 김준용 위원. 네, 중남미 유가공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라질 JBS 그리고 말프릭사의 회사채 매수 공고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셧다운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육류 가격이 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브라질 유가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큰 폭 개선되었고요. 향후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좀 브라질 육류 수요가 견전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향후 수년간 좀 우수한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등급 수준의 재무 안정성 보이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아직은 하향되기 때문에 금리 매력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타이슨 푸드의 순레버리지와 브라질 기업들의 순레버리지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데요. 반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만기를 비교했을 때 타이슨 푸드 대비 JBS나 말플릭사의 채권이 한 200bp가량 높은 금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JBS 같은 경우에는 현재 BB 플러스 신용등급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성 좀 개선되면서 향후 투자 등급으로의 신용등급 상향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프라랑 글로벌 리츠 위클리 같이 발표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네, 대퇴주자 글로벌 인프라하고 리츠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인프라는 2.7% 상승을 했고요. 리츠는 2.4%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그리고 유럽의 코로나가 좀 감소하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해서 모두 상승 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유럽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섹터별로는 도로가 많이 올라서 지난주는 도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운전 이동량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량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코로나 1차 유행 때 작년 3월 달에 터졌을 때에 보면은 운전 이동량이 53, 호주는 41, 미국은 53이고요. 프랑스는 20, 대중교통량은 23, 18, 11, 그 전에 100이라고 기준하면 엄청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다시 회복했다가 지금 3차 유행 때에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의 운전 이동량이 100, 호주 90, 프랑스 70이니까 상승상이 아직까지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량은 미국 40, 호주 50, 프랑스 70이니까 이건 소폭 빠졌거든요. 결과적으로 백신이 계속 공급되고 확산세가 좀 준다 그러면은 도로 인프라의 톨비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운전 자체가 많아지면서 운전 이동량이 더 늘어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리츠를 지난주에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많이 올랐는 게 몰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의 배치에 레딧이라는 데서 몰 리츠를 주목하면서 급상승세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막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리테일 자체가 원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원래 가속화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전자상 거래가 늘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테일에서는 되게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재확산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 백신을 맞지만 좀 늦게 쇼핑을 하는데 몰은 도심에 있는 쇼핑센터는 그나마 더 빨리 회복을 한다고 보지만 몰은 저 외곽에 있는 몰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려면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을 보고 있어서 우리는 몰에 대한 급등 사항이 계속 상승세로 이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자료는 결론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조성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애플하고 자율주행 차량 개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주가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이슈를 통해서 장기 주가 어떤 추세가 틀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손해본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브랜드 위상이라든가 어떤 그 애플하고의 어떤 제휴 가능성, 그럴 규모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내부 적용 외에 이제 외부 어떤 사업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이 단 상태이기 때문에 브랜드 위상이나 사업성 측면에서는 지금 손해본 거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대기아 모비스 지금 순자산 가치가 27만원, 84,000원, 38만원이니까 지금 순자산 가치이거나 순자산 가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순환 사이클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든가 장기 성장 기대감을 고려할 때는 여전히 이제 하방 리스크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밸류에이션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애플 때문에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이기는 했는데요. 다시 생각했던 궤도로 지금 돌아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이제 사업 전동화 사업 확장성이 높은 모비스, 그리고 사업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대위아, 이렇게 그룹주 중심으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위원.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램은 의견이 다들 비슷한데요. 디램이랑 다르게 이제 시장 대부분 참여자들이랑 저희 하우스랑 의견이 좀 다른 게 이제 낸드입니다. 낸드는 시장에서는 연간 지속적으로 가격이 빠진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는 낸드 가격이 2분기까지만 하락하다가 3분기에 4% 그리고 4분기에 6% 이렇게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뭐 회사 업체들도 그렇고 뭐 시장에서도 낸드가 공급이 되게 많고 삼성전자가 약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공격적인 예상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많이 반문을 하십니다. 근데 지난주 말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전망치를 수정을 했고요. 2분기 낸드 고정거래 가격을 기존의 5%에서 10% 하락으로 원래 봤었는데 이거를 플랫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플러스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변경을 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상승 반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약간 좀 긍정적인 의견이 좀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램에 이어서 낸드까지 업황 개선이 된다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주가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상향 조정에 대한 이유로 최근에 PC가 판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PC OEM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SSD 주문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를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제시를 했고요. 스마트폰은 최근에 상황이고 괜찮은 상황이고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데이터 센터 고객들의 SSD 주문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2분기부터 이제 신규 서버 제품 출시되면서 같이 주문이 늘어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128단 이상의 3D 낸드 램프업이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둘 다 올해 수익성 위주의 경영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낸드 캐파 투자도 제한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메모리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서 낸드 쪽에 투자를 많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021년 내에 인텔한테 낸드 사업부 인수대금 중에서 8조 원을 지급해야 돼서 돈을 많이 못 벌면 상당히 자금 스케줄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이닉스는 최근에 인센티브 사건까지 이제 겹치면서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구성원들한테 많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투자는 보수적으로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하 연구원. 네, 어제 이제 타이어이된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시사점은 지금 무라타랑은 다르게 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줬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분기 관련해서는 소폭의 이제 MLC 재고 조정 가능성을 얘기는 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타이어이덴 같은 경우는 애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계절성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중화권 쪽에서는 재고 조정이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큰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별로는 전장 쪽이 이제 계속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장화나 대당 MLC 탑재량 증가 그리고 고신뢰성 제품들이 확대가 되면서 수요가 계속 좋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내 관련 시사점으로는 중국 쪽에 재고 조정이 없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 전기나 사마 콘덴서 같은 국내 관련 업체도 수혜가 좀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BH도 간략하게 좀 실적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일단 실적은 저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좀 하회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아이폰 12 모델에서 이제 아이폰 프로, 12 프로랑 이제 6.1인치 기본 12 모델이 가장 잘 팔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이 이제 좀 저가 FPCB가 좀 탑재가 되면서 믹스가 많이 좀 안 좋아졌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좀 확대되면서 동사한테 이제 믹스가 많이 좀 악화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돼서 목표 주가는 기존 3만원에서 25,000원을 좀 하향했고요. 영업이익이랑 주당 순이익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애플 아이폰 13이 다시 출시가 되고 이번에는 이제 아이폰 프로 맥스랑 그 6.1인치 모델에서 프로 모델이 다시 이제 고부가 가치 RFPCB가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믹스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5G 안테나 케이블이나 전기차 같은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를 합니다. 네, 건설산업하고 IS 동서 이민재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이제 건자재 쪽도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15년 수준만큼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적 개편이랑 이제 실적 개선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시멘트랑 리모델링 쪽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멘트는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납품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7% 정도 인상한 수준이고요. 전반적인 협상 통해서 이제 상반기 정도에 이제 결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인상 효과들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계속되고 있고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정책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쪽 계속 좀 강조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생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대리점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리하우스 쪽 강화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한샘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스동서 어제 실적 발표됐고요. 추정치 대비는 소폭 좀 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주력 사업부인 콘크리트랑 해운 쪽에서 손실이 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도급 사업 이 매출이 조금 더 나오면서 원가율이 조금 하락했던 부분들 영향이 있었고요. 4분기부터는 인선 ENT 쪽에서 유상증자 통해서 인수했던 영사업 환경과 파주 B&R 반영되면서 매출 영업이익 다 증가했습니다. 지난 18년 1분기부터 계속 순차입금 7천억대 유지하면서 계속 자체 사업과 M&A 진행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3천억, 4천억 영업이익 발생하는 거 봤을 때 올해와 내년 발생하는 거 감안했을 때 M&A 그다음에 자체적인 토지 매입 계속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 충분하고 여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선 ENT 백준기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인선 ENT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자료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7,000원으로 투자 커버리지 게시합니다. 일단 회사 내용은 예전부터 이제 설명을 몇 번 드려가지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60% 정도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에서 나오고 15%는 최종 처리에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자동차 폐차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간략하게 중간 처리, 최종 처리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예를 들면 땅을 판다거나 신축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제 부신다거나 했을 때는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사부터 시작해서 시멘트 봉지까지 엄청나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요. 중간 처리는 이 폐기물들을 들고 가서 재활용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 이 재활용률이 90% 정도 되니까 나머지 10%는 최종 처리, 그러니까 매립이나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선 ENT는 중간 처리 들고도 가지만 가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사업까지 다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은 제가 타겟 EV/EBITDA 11.5배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업종 평균의 20% 할증을 한 겁니다. 일례로 코엔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퓨어 플레이어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이 회사가 EV/EBITDA 기준으로 11.5배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N텍이나 KG ETS 같은 다른 기업들은 매출에서 상당 부분이 비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인선 ENT 같은 이제 퓨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타겟 EV/EBITDA 11.5배 적용을 했고요. 투자 포인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올해 건설 경기가 저희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도 얘기하지만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공에서도 재건축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단가 인상에 수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IS 동사가 인선 ENT에 이제 증자로 참여했던 것처럼 인선 ENT는 든든한 이제 쩐주가 있고요.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이 시장 자체는 다 지역 사업자이기 때문에 M&A 통해서 다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인선 ENT는 이 부분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근거법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전기차 타시면 나중에 다 배터리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 반납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거를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이 배터리를 받았을 때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걸 또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관련 부처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민간 쪽으로 올해부터 확산이 됩니다. 즉 이제 보조금을 주더라도 민간에서 이 재활용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인선 ENT가 국내에서 가장 폐차 네트워크가 많고 폐차 물량을 많이 소화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M&A 효과로 증가를 하는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고요. 4분기 실적도 M&A가 이제 11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기로도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롯데쇼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97,000원에서 152,000원으로 상향하고요. 투자 의견도 홀드해서 바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그 구조조정에 따른 각종 판관비 감소와 효율적 광고 판촉비 집행, 그리고 자산 상각에 따른 감가상각비 절감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소비 회복 기대감이 높은데요. 동사는 그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유통주 내에서도 턴어라운드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비효율 자산 상각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절감, 두 번째, 쿠팡 상장에 따른 온라인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 증가, 세 번째, 코로나 이후 소비 반등의 대표적인 수혜주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마케팅하고 이노션 이화정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에코마케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YOY로는 두 자릿수 성장 보였지만 저희 직전 분기들 대비해서 마진이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거는 일단 저희의 그 주요 광고주인 오호라 같은 이런 저희 주요 상품들이 계절적 비수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CPS 광고주를 영입을 하면서 초기 비용이 좀 들어서 저희 보시면 그 네이버에서 중간에 나오는 그 메인에 있는 광고들 대부분 저희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메디올이라고 하는 샴푸 관련해서 마이너스 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분기부터는 이미 다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일단 초기 비용이 조금 발생했던 4분기지만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수익으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을 위한 투자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자체에는 그다지 실망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더해서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글로벌 D2C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최근에 투자를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영업 마진 감소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지금 저희가 4분기에 보여준 아쉬운 실적은 투자를 위한 성장 동력 발판이라고, 투자를 통해서 성장 동력 발판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1년으로 산정 기준 시점 변경해서 34,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리뷰랑 거의 달라진 거 없고요. 조금 특이했던 점은 저희도 이제 제일기획이랑 마찬가지로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 대한 M&A를 연내 진행해보려고 고려 중이라는 점 한 가지 보실만 했고, 두 번째로 배당 성향을 저희가 40%를 상한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익에도 불구하고 DPS를 높여서 저희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이례적으로 56%까지 상향한 바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과 배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뚜기와 CJ제일제당 조미진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CJ제일제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0만 원 업종내 탄픽 관점 유지합니다. 4분기 실적은 이제 최근 곡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대체제인 사료 첨가제 호황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여금 90억 원 지급과 또 이제 스팟 가격 상승이 레깅으로 반영되는 부분 때문에 바이오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좀 기대치를 소폭하였습니다. 셀렉트 아웃권 손상 일회성 비용도 4분기 반영되면서 순이익은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21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원화 강세 기조와 생물 자원 부분의 높은 베이스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바이오 부문의 수익성 상승 전망과 국내 가격 인상 모멘텀 그리고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 실적 개선 요인이 더 크다 판단됩니다. 오뚜기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 3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 낮은 기저효과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중장기적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판단합니다. 홀드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J 대한통운 정현승 연구원. 네, CJ 대한통운 4분기 실적 나왔고요. 4분기 실적은 택배 오버캐파로 인한 비용 증가, 인건비랑 간선비 증가,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높아질 거로 봐서 연간 실적을 기존 추정치 대비 4%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에서의 가장 큰 트리거 변수는 택배 단가 상승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있었던 택배 과정에서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지금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 내내 단가 인상의 작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가 인상 대 비용 증가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고요. 연말까지 택배 단가는 대략 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배 단가가 생각보다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단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HN 안재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NHN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제랑 컨텐츠 기술 쪽의 매출 성장은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기존의 캐시카우인 게임 사업의 매출 성장 둔화가 영업이익이 좀 제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많이 이제 게임보다는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둘 것 같은데 아직은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실적 성장이 다른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단점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좀 기대치 못 미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결제나 이런 쪽은 양호했지만 반대로 게임 쪽의 부진 그리고 게임이 특히나 작년 4분기에 4개 게임 나온 겹들이 다 실패를 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DGB 금융지주 조보람 위원. 네, DGB 금융지주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보험 계열사 회계 정책 변경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컸고요. 제했을 때는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핵심 이익 중에서는 이 비이자 이익 증대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마진은 1bp 상승했고요. 주당 현금 배당 390원 결의해서 배당 성향은 19.9%로 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20% 이내로 맞췄습니다. 경영진의 메시지 키 하이라이트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마진은 소폭 개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DGB의 이 펀더멘털 임프루브먼트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은행 계열사 기여도 확대되는 부분 역시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해외 주식 조조 박주선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일본 기업인 조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조는 일본 최대 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최대 주주는 Z홀딩스입니다. 국내의 무신사라던가 네이버 쇼핑과 비교해볼 만한 기업이고요. 일본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7% 수준입니다. 지난해 이미 30%에 육박한 한국에 비하면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저희는 올해와 내년도 GMV 성장률을 20%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 문화의 안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런 것들이 소비 위축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조조 같은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 조조는 무신사와 비슷한 궤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을 했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좀 정체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다시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과거 3, 4년간 성장해왔던 것과 유사한 상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홀딩스와의 시너지 효과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홀딩스는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한 기업으로서 인터넷과 모바일 트래픽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신규 고객 유입에 유리한 상황이고, 국내 네이버 쇼핑 같은 기업들이 포털의 영향력 아래서 좀 단기간에 성장했던 사례를 참고해 본다면 조조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에 조조의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PER은 35배 정도입니다. 동종기업 평균이 41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 성장주로서 부각받는다면 오히려 이제 동종기업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려아연, 풍산, 포인트 엔지니어링, NTT 데이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글로벌 전략 쪽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 기억에 저희가 넌 US에서 아마 기회를 찾자 이런 제목으로 연간 전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유럽 쪽보다는 지금 미국 쪽이 더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경기가 턴한다는 관점에서는 둘 다 이렇게 턴을 하겠지만, 그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쪽이 훨씬 더 유연한 전략을 펼치는 것 같은데, 어제 아마 강성원 팀장 코멘트에서도 보면, 유럽이나 영국 쪽은 매파적인 스탠스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통화 정책이 진행되더라도 넌 US가 특히 유럽 쪽이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면은요.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 자체는 미국이 선도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백신에 대한 보급률,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제 문제는 유럽 측면에서는 최근에 언론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은 ECB에서 총알을 다했다. 그리고 백신 보급도 늦는다. 그리고 어떤 정책 여력들도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는 여전히 추가 QE 규모를 늘릴 여력들도 남아있고, 일각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 가능성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다만 이런 정책들은 아마 경기가 조금 더 악화된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들이 높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냐면은, 일단 백신 보급에 대한 지연 우려들도 좀 높지만, 물론 미국보다는 늦습니다. 하지만 EU 측면에서, EU 집행위 측면에서는 여전히 백신 보급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보급은 여전히 좀 견조하게 흘러갈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은 락다운 때문에 경기가 1분기에도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것인데, 2분기 이후에는 사실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들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바닥에서 좀 저점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어떤 속도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좀 유럽 쪽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